자, 여러분들 그 2015년도 경기도사 2차인데, 자, 일단은 아직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제 양성 과정에서 회계학이라는 게 이제 있고, 경영학에서 이제 재무관리 분야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거기 이 유인물 첫 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 자, 일단은 2차 시험은 이제 회계학이 있고, 재무관리가 있고, 이제 세법학이 있어요. 양성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 과목, 세 과목인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에? 생소하신 분들도. 자, 거기 그 회계학은 일단 한국시대 국제회계기준, KIFRS예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요게 시험범인데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상대해야 될 기업들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 중소기업들은 IFRS 안 해요. 사실 일반 기업 표준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다른 자격사 시험에 맞춰가지고 범위를 바꾼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뭐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실제 출제되는 거 보면은 IFRS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예? 기본 원리를 아느냐 이거죠. 예? 회계학. 자, 이제 거기 그 재무관리를 봐보세요. 자, 재무관리 보면 이제 위험과 수익률, 기업의 가치평가, 주식 및 채권, 합병, 파생산법, 지금 거기 써드린 건 다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이거. 국제재무관리.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른다 이거. 예? 자기가 재무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2차를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 보면은 이게 뭔 소리냐.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으시라 이런 얘기죠. 서두르지 마시라. 자, 그리고 세법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무에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논술로 쓰는 거하고는 아주 큰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세법을 내가 실무에서 담당을 했다 하더라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가짐을 달리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오케이. 자, 거기 이 회계학 봐보세요. 일단은 30점짜리 두 문제가 나와요. 그 재무회계에서 한 문제가 30점, 원가관리회계에서 한 문제가 30점이에요. 근데 거기 원가관리회계의 한 문제 30점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예? 재무회계는 범위가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나올지 참 이 맞추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원가는 맞출 수 있다, 이거 원가는. 예? 원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무한정 한다면야, 뭐 이거 학문으로 공부한다면야, 여러분들은 뭐 다 학자가 될 수 있어요, 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원가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맞춰서, 초점 맞춰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예? 나올 거 공부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제대로 따라가 주시면은 원가관리회계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회계사 공부했을 때 20년 전에 똑같이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재무회계는 계속 바뀌어 왔어요. 지금 이제 IFRS도 바뀌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뭐 몇십 년 전에 나 회계 전공했다. 그거 다 잊으셔야 돼, 일단. 왜? 지금 IFRS란 말이에요, 범위가. 예? 그게 이제 기초적인 어떤 차대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보시고. 자, 재무관리 보면은 계산 및 논술 해가지고 두 문제가 이제 3점짜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10점짜리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문제로 좀 바꿔줘. 네 문제 10점짜리로 해서 100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회계하고 재무관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계산 문제가 60%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법하고 달라요. 세법은 논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물론 지금까지는 다 논술, 약술로 나왔어요. 앞으로 세무회계, 계산 문제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지금 추세는 논술이에요, 다. 근데 재무하고 회계학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계산 문제. 예? 계산 문제가 6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근데 맨날 이제 강조해요. 여기 이제 오신 분들한테 계산기 가져오시라, 연습장 가져오시라. 근데 꼭 안 가져오시고, 예? 꼭 눈으로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절대로 실력이 안 늘어요, 이거는. 같이 풀고 이렇게 다 두드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하는 거고. 자, 일단은 경향은 이렇다, 이거예요, 경향. 우리 60% 이상이 계산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예? 그거 좀 보시고요. 자, 그 유형 분석을 보면 일단은 재무회계를 잠깐 좀 보시면은 거기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자, 2014년도에 30점짜리 나온 건데 다 계산 문제예요. 붕괴하는 거. 예? 사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금융
금융상품 쪽에서 나올 만한 것은 사채 부분이에요. 사채 부분. 예? 사채 부분. 사채 부분인데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사채 파트는. 예?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뭐 아주 질리도록 할 거고 거기 계산하는 거, 붕괴하는 거, 장부금액 구하는 거, 이자 계산하는 거, 사채상환 붕괴하는 거 다 계산 문제다. 이거 30점짜리가. 통으로 이렇게.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작년에 회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웃긴 게 꼭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난이도를 조절해 버려요. 이게 재작년에는 이게 회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재무관리가 어려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회계하기 어려웠을 때 갑자기 합병 회계가 나왔어요. 이게 예? 뭐냐면 이거 고급 회계란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게 예? 왜냐면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13년도에는 회계학 때문에 꽈락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웃긴 것은 그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수험생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게 이게 깊이 들어가진 않아도 넓게 두루두루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일단 제가 그 이 쓴 회계학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일단은 요런 그 특수한 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나눠드리면서 그 핵심적인 것만 잡을 거예요.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예? 깊이 들어가면 그건 회계사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는 안 나와요. 여기서 지금 2차에서 나온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접해본 사람하고 접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또 틀려요. 이게. 예? 아예 하나도 안 쓰면 빵점이고요. 그 틀리더라도 뭐라도 좀 쓰면은 조금 점수가 그 가만히 돼요. 예? 이게 특히나 이론 문제 같은 경우.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답 틀리면 그냥 다 틀리는 거고. 예? 이렇게. 자, 해서 이제 그 뒤로 좀 넘어가시고. 자, 해서 제가 봐서는 이 회계학은 과거와 같이 그 이론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그 제가 만든 그 교재에 보면은 문제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겹도록 많아요, 이게. 그거 위주로 해서 풀으시면은 그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예? 이게. 자, 그리고 거기 그 뭐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뭐 다 과거에 출제됐던 것들 그거 다 써드린 거고, 그 밑에 원가 관리 회계를 봐보세요. 원가 관리 회계. 자, 원가 관리 회계는 이제 거기 2014년도에 보면은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뭐 예산 뭐 관련돼 있고 그런데 결국은 CVP와 관련된 것들이 나왔어요. 예? 근데 2013년도에도 CVP 문제 30점짜리 나왔죠. 원가는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예? 특히나 CVP 문제는. 예?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0순위예요. 우리 CVP 문제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 예. 그리고 자, 그 출제 경향이 바뀐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30점짜리가 나오는데 절대 회계학처럼 뭐 노나라 해서 이렇게 툭 나오지 않는다. 예? 재무관리하고 회계학은 문제가 30점짜리가 나오는데 소 문제로 쪼개요. 10점, 5점, 5점 뭐 이렇게 쪼갠단 말이에요. 예? 여러 문제로. 지금 말해서 하나의 주제 가지고 거기서 물어볼 거 다 그냥 물어본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회계학하고 여기 원가 관리 얘기죠. 원가 관리 얘기는 깊이까지 좀 봐야 돼요. 분량이 작거든요, 이거는. 예? 재무관리에 비해서, 재무회계에 비해서. 자, 이제 그 정도. 그래서 거기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은 원가 관리 회계는 그 범위가 적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정 수준 이상만 공부하면 이건 점수로 연결이 돼요. 원가가 40점이죠. 30점이 한 문제고 10점짜리 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40점인데 그거는 점수를 좀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뭐 한 30점에 35점 정도 확보하시면 돼요. 예? 거기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나와 있고요.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주제별로 해서 그 다 다룰 거예요. 예? 요것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무 관리가 참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 실무를 하시더라도 뭐 회계, 뭐 분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나오는 원가, 뭐 기획이나 뭐 이런 거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무 관리 파트는 이게 상당히 이론적인 거예요. 이게. 예? 예, 이론적인 건데 작년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작년도 시험이. 거기 1번에 보면은 이제 APT,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MM이론이에요. 근데 MM이론은 과거서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고, 예? 중요한 문제고. 근데 이제 APT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APT도 30점짜리로 그냥 크게 나왔다 이거죠.
요게. 그래서 근데 물론 재무관리는 이렇게 나왔으면은 특히나 APT 올해 또 나올 거냐?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예? 작년에 이제 한번 갑자기 틀어버렸어요, 이게. 요게. 예,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APT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APT? 계시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시험 2개월 남겨놓고 할 수 있느냐? 양성과정 끝나고. 왜냐면 양성과정은 아주 쉽거든요, 시험이. 여러분들 그 이수하고 나서 보는 시험 있어요. 실제로 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속성만 들으시는데 아니 회계학이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예? 왜냐면 양성과정에서 다루는 건 회계 원리거든요. 그냥 굉장히 쉽게 가르치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2차에서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 양성과정 그 끝나기 전에 미리 그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그 일단은 이 선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서는. 예? 왜냐면 이제 양성과정 통과하고 나서 공부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내가 봐서는 쉽지 않아요. 예? 2개월 만에 이걸 다 한다? 못해요, 제가 봐서는. 예? 거기 이제 보시면은 MM이론 자료 제시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서 거기 계산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2014년도에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난이도가 낮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하면은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과목이 재무관리예요, 이게. 예? 재무관리 파트다. 거기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 한번 봐보세요. 오늘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 자본예산, CAPM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잘 나오고 순형가법, 듀레이션. 근데 다 생소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인데 직장 다니시잖아요, 이게. 토요일, 일요일이죠. 근데 과거에 사실 13년도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은 그분들 그냥 다 반납하셨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솔직히 말해서. 왜 수업이 10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면 9시에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그 최고령자 60 몇 세 되신 분 계세요. 예? 그분도 그냥 그렇게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근데 그분이 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으시고요. 뭐 따로 이렇게 개인 그 사업장 열고 계신 분이고. 예? 물론 이제 은행에서 지점장 하다 나오신 분이고. 예? 근데 이제 뭐 중개사 비슷하게 이제 사업장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근데 그 연세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거죠. 근데 보면은 딱 봐도 합격하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이게 다. 예? 공부하시는 게 뭐 딱 틀린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만 가지고 합격하겠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그건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파고들어서 강의 때 들은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예? 고통이 따른다 이거죠.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분 경영지도사 활동하세요. 지금 오픈해가지고 아는 분 그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여러분들 실제 내 이 노후에 수입으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와닿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지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올해도 쉽지 않고 내년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예? 그런 게 주변에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짜 마음을 다지고 하시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봐서는 그냥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다른데 저 얼마나 지금 그 여러분들 다 닦아 놓으시고 뭐 다른데 놀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무슨 고생인데 이걸 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제 이왕 하는 거 진짜 목표를 삼으시고 하셔야 돼 이게. 예? 이렇게. 자 거기 이 재무관리가 일단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 항상 딜레마인데 그 오신 분들이 속성반에서 특히나 그러세요. 그냥 중요한 거 핵심 요약만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답답한 거죠. 왜냐면 이해도 못하고 그냥 요약만 된 거 암기해서 어떻게 시험에 응하냐 이거죠. 이게. 예? 이제 그런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많이 공부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작년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낭패인 거예요. 이게. 예?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이 개념하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할 거예요. 근데 쉽진 않다. 쉽진 않다.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지금은 대학생들도 뛰어들고 있어요. 경기도사.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다 다 40대 중반 이제 막 퇴사나 아니면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50대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대학생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하시는 게 유리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회계사, 세무사가 하는 거를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문 자격사들이 그렇게 단순 기장하고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이 전망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희생하고 여기에 좀 투자해 보자. 그런 좀 다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이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아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 MM이로 이거 공부가 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자, 작년에 그 수압 이런 것도 나왔어요. 계산 문제 넘어가시고 거기 세법은 아까 말씀 다 드렸고 그래서 합격 전략에서 제가 좀 몇 개 써 놨는데 거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 합격 전략대로 그 수업 시간에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냥. 그 재무 회계하고 재무 회계는 특히 계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고 요거 같이 해나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간에 한번 점검도 할 거예요. 모의고사 한번 볼 거다 이거죠. 이렇게. 왜냐면 듣기만 하시고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내용 하면서 한번 점검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는데 절대적으로 쓰는 거 싫어하세요. 맨날 수업 시간마다 써보세요. 이렇게 알았다고 하시면서 한 번도 안 써보세요. 이게 특히나 시험 바로 전에 모의고사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 써요. 그냥 나 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실제 쓰라고 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정규반에서는 이제 이론 정리하고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걸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 한 2번 정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속성반에서는 이제 진짜로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연습이 이 원리하고 어떤 그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속성반에서 못 버티세요. 왜냐면 이제 막 나가거든요, 진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2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는 이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속성반에 잘 모르고 양성반 수준만 가지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막 당황스러워 하세요. 재무관리 이거 아냐 이거예요. 이론에 1차에서 이거 접해봤냐 이거죠. 모른다 이거 모른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 뒤에 간단하게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한번 잠깐 좀 보세요. 2010년도. 자, 2010년도 거기 쭉 있죠. 쭉 있고 다 예상했던 것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계학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또 한번 틀어놨어요. 이게 회계학이 2011년도에 보면은 아주 문제를 아주 길게 세법은 논하시오 딱 한 줄이에요. 근데 회계학은 뭐예요? 문제를 그냥 거의 한 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쭉 내죠 이게. 예? 근데 계속 기출되는 형태가 이런 형태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지금 다 읽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 그러려면 많은 문제 풀어보시고 회계학 많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2011년도에 출제된 거 이거 실제로 풀어보면 기초거든요. 기초. 매출채권 구하고 대손충당금 구하고 상품 구하고 기초인데 문제는 이 긴 문제를 읽고 푸는 어떤 그런 이 능력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안 돼 있다. 그냥 겁먹는다 이거죠.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1번 같은 이런 문제. 이렇게. 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이건 이제 이 CVP 관련해 가지고 변동비 관련된 건데 어렵지 않은데 그냥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문제가 기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고
거기 그 3번, 4번, 5번, 6번 거기는 다 답할 수 있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하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다. 예? 근데 그 1, 2번에 그 30점짜리 두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루더라도 똑같이 낼 수가 없죠, 계산 문제는. 계산 문제는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계산 문제는. 근데 이론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다 커버돼요. 다 이론 문제는. 예? 근데 계산 문제는 어떻게든 숫자 바꾸든지 간에 다 다르다, 이거 다르다. 그럼 그렇게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접근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오로지 많이 풀어보는 거. 예?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뭐 12년도 거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뭐 이 ABC, 이 원가 계산이 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주식 관련해서 뭐 자본 거래들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시면, 이 12년도는 다 예상했던 거 나왔어요. 거기 뭐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거 약술 문제 다 그 교재에 있는 거고, 사채 이 할증 발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다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다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이게. 그래서 5번도 그렇고요. 자, 그 6번도 마찬가지고, 돼 있다. 근데 13년도에 와서 확 틀어버렸죠. 13년도에 와서. 이게 13년도에. 지금 봐봐요. 아까 10년도에 쉽게 나왔는데 11년도에 좀 어렵게 나오고 또 12년도에는 좀 쉽게 나오고 근데 13년도에 이제 완전히 또 틀어버렸어요. 이게. 예? 그래서 거기 합병 문제가 나와버렸죠. 13년도 문제, 합병 문제가 나왔다. 자, 그 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거기 그 또 3시험짜리 원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쉽죠. 우리 그 CVP 문제잖아요, 이거. 예? 복수 제품의 CVP 문제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푸는 문제들이에요, 이거. 예? 이것도 뭐 3시험짜리인데 이거 다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고 3번, 4번, 5번, 6번도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다. 다만 이제 1번 합병 문제만 조금 이 생소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워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년도에 이 문제를 보면은 거기 1번 문제. 근데 여기 지금 기출 문제들은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다 풀 거예요. 여기 있는 기출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 풀 내용들이고. 여기 그 14년도에 보면 이제 사채,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다 사채 발행부터, 그 다음에 이제 상환까지 다 전 과정을 다 이 수업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이 원가 문제예요. 다만 앞으로 문제들은 이렇게 다 길어진다. 제일 짧은 건 세법이에요. 세법은 뭐 노나라 이렇게 딱 한 줄이에요. 하지만 회계학은 이렇게 좀 문제가 좀 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넘어가시고요. 자, 그 뒤에 이 나와 있는 것들 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그냥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뒤로 가서 그 재무 관리를 한번 좀 봐보시는데 2010년도 거를 보면은 자, 거기 1번 보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구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공분산, 상관계수 있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예? 계산 문제.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이거는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맞히는 문제. 이렇게 다 맞히는 문제 틀리면 안 돼요. 다 맞히는 문제는 다 맞춰주고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해야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특히나 지금 대학생들 뛰어들고 있다 그러는데 대학생들 이런 거 잘해요. 포트폴리오 이거 기대 수익률과 위험 구하는 거. 예? 이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 상대자 우리 이 경쟁자들이 폭이 더 넓어졌어요. 연령대가 더 낮아졌다 이런 얘기죠. 워낙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그러니까 요런 걸 경영지도사 우리 그 자격사로서는 개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활용도가 있는 자격사에 도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예?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거기 사실 오늘 그 설명회도 여기 이제 안 오셨는데 젊은 분들이 많아요. 80년생들. 예? 오늘 안 왔어요. 보니까. 예? 80년생들 있고 그러는데 안 왔더라고 보니까. 거기 뭐 약술령도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일단 10년도에는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뭐 설명하라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자, 이제 쭉 넘어가서 11년도 거기도 뭐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기본 강좌 시간에 다 다루는 건데 거기 옆 페이지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 계산 문제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하니까 레버리지 아주 잘 나오는 그 파트죠. 레버리지. 자, 그리고 그 3번 같은 거 옵션 선물 이거 설명을 하는 것도 나오고요. 자, 지금은 이거 모르셔도 돼요. 다만 지금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이게. 예? 그래서 공부에 임하실 때 절대 이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12년도 뭐 쉬웠죠. 거기 뭐 이 MPB, IRR 관련해 가지고 비교하는 거 30점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나오는 문제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2번도 뭐 대리인 비용 이것도 1순위로 일단은 뭐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자, 넘어가시고. 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재무관리 기출문제구나라는 거를 좀 알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해서 그 13년도에는 이제 또 합병 우리 회계학하고 똑같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너지 효과인데 굉장히 쉬워요. 계산 문제. 예? 이거 주는 문제예요. 저희 그 수업 들었던 분들 다 맞히신 문제.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 이런 거 나온 거. 자,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시험 보신 분들이 재무관리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가능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셨대요. 1번 문제 보는 순간. 왜냐면 수업 때 다뤘던 거하고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게. 예? 숫자만 다르고 거기 나와 있는 숫자만. 자, 여하튼 그 13년도에 근데 이제 낭패는 회계학에서 봤죠. 예? 회계학에서 합병 그게 나오는 바람에 재무관리 쪽에서는 쉬웠단 말이에요. 13년도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 당연히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옆에 그 레버리지 또 나왔죠. 레버리지. 아무튼 다루는 것들이 계속 나오더라. 4번에 MPB 이거 또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왔던 것들 계속 그 다룰 거예요. 그리고 파생상품도 나오고. 자, 6번은 뭐 주는 문제, 현재 가치 돌리는 거 이거 이렇게 돼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14년도에 와서 이게 완전히 이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14년도에 와가지고 거기 그 2번에 죄다다 이 차익거래 APT로 계산 문제가 그냥 30점짜리 툭 나와버리고 2번 MM이론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게 MM이론. 그리고 거기 6번 보세요. 그 뒤에 그 문제가 좀 이게 이 잘못 엮여 있는데 그 뒤에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5번, 6번이 있는데 6번 보세요. 6번 같은 문제는 수합거래예요.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예? 근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낼 시험은 아니었어요. 이게. 예? 근데 이런 게 좀 나와버렸죠. 이게. 근데 사실은 당황하지 말고 이 수합거래에 관해서 모른다. 그럼 이거는 제꼈어야 돼요. 10점짜리죠. 이거. 제끼고 다른 거 있잖아요. MM이론하고 우리가 이 다루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데 시험장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막혔다. 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꼭 여기서 첫 번째 막혀가지고 그 시험 고과목 망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 안 보고 가버려요. 그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첫 번째 과목이 다른 수험생들도 다 어려웠거든 이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험이 절대평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점수가 안 나오면 사실 약간 올려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끝까지 시험을 봤으면은 합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반드시 세 과목 다 보시라 이런 얘기고 요거 사실 어려웠죠. 6번 문제. 예? 예, 수학 문제 나와가지고 자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3번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3번, 4번. 요거는. 그래서 이제 앞에 수학까지는 사실은 건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내버리니까 계산 문제로. 왜냐하면 건드려도 사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예? 시험장에서. 이게. 자, 해서 아무튼 그 작년의 시험은 그 재무관리 때문에 좀 낭패를 많이 봤어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예? 그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웠던 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예?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 13년도에 시험 봤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자 여하튼 지금 이 기출 문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예? 100점 맞자고 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해서 정규 과정으로 열심히 하시면 사실은 양성 과정 끝나고 나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먼저 앞선 거예요, 이게. 예? 이게. 그래서 그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그 회계하고 그다음에 그 재무관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과목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하신 거 좀 있으신가요? 너무 갑자기 충격받았다. 재무관리가 이게 이런 과목인지 몰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재무관리는 기호가 많이 나와요. 에? 기호가 뭐 시그마도 나오고, 에? 뭐 루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뺄 거는 다 제낄 거예요. 그냥. 에? 제껴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에? 뭐 회계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합격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그 토요일, 일요일 저희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합격하신 분들 보면 희생 없이 합격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요행이 합격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에? 진짜 쏟아부어야 돼요. 사실은. 에? 이것도 진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잖아요. 이거. 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자,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학원에서 쓰는 교재는 예. 어떤 걸로 합니까? 회계학은 제가 쓴 교재로 나올 거예요. 아마 3월 14일 그 주 아니면 왜 지금 그 출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예? 책으로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 편집돼 가지고 나오면은 뭐 그게 제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때 안 나오면은 한 주 정도는 좀 뒤에 있다가 나올 거야 아마. 예, 그 정도. 그리고 재무관리는 지금 그 이 공인회계사 수험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선택해야 돼요. 어떤 걸로 할 건지. 왜냐면 작년에 쓰던 교재는 그 이 대학 교수님이 쓰신 건데 너무 그 이론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수험서에 맞춰서 그렇게 좀 바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이번 주 내에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시를 할게요. 네. 다른 것도 질문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여러분들 이 각오 다지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도움을 좀 받으시려고 이제 오신 것 같은데, 1차는 아까 이제 뭐 질문하셨는데, 1차는 다 이렇게 패스 되는 것이죠? 되는 분들이죠? 양성 과정으로 통과되시는 분들이죠? 자, 근데 2차가 재무관리 쪽을 그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작년에 이제 재무관리 쪽이 합격률이 상당히 적었다는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인원이 상당히 적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 과목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재무관리 쪽이 그러니까 과목 중에 세법, 회계학 이 문제가 아니라 재무관리에서 상당히 과락이 많이 나왔고 떨어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다지 점수가 좋지 않았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그 수준이 예전에 이게 이제 그 23회,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과목이 세 과목 이전으로 이제 세 과목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재무관리 분야가 어떻게 뭐 2차 시험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수월했었는데 시험이 2차가 세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그때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작년 그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론 이제 제가 세법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과거에 그 세무사 시험에서 이제 기초 수준 정도, 세무사 초기에 2차 논술이 이제 도입되고 나서 초기 수준에서는 어떤 개념 수준 정도만 물어봤었거든요, 세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의 뭐 국세부과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세법 적용의 원칙, 이런 정도 내용들만 질문을 던졌었는데 재작년부터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세목들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재작년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다른 학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합격률이 여기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수강생들 중에 이제 67%가 합격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상증도 나올 거다, 분명히. 근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또 이제 그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는 자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상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의미를 가지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실제 또 명의신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과거의 세법 문제가 출제가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세법들을 상당히 그 등한시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합격률이 높았던 그 해 말이죠. 그래서 등한시하다 보니까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분은 전혀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점수가 그냥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죠. 아예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법인세, 그다음에 국세기본법 중심으로 했으니까. 지금 그 세법이 출제되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30점짜리가 2문제하고 10점짜리가 4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그러면 일단 6문제가 되는데, 이 6문제가 세법 쪽에서 이제 그 세목을 본다면은, 세목 중심으로 본다면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세, 소득세, 여기서 각각 하나씩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각각 하나씩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상증, 그 다음에 징수법, 이렇게 해서 또 하나씩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30점짜리로 2개로 나오는 요 문제에서 한 문제라도 날려버리게 되면 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30점짜리 하나 날려버리면 나머지 점수 70점 아닙니까? 그죠? 70점이죠. 그죠? 70점인데, 설마 시험 보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30점짜리 한 자도 못 쓰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몇 자를 쓰더라도 전혀 모르는 내용을 쓴 거는 빵점하고 똑같습니다. 점수가 없단 말이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질 거니까. 몇 자를 쓰더라도. 그래서 70점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럼 70점 중에서 내가 80%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점짜리를 날린 상태에서 70점에서 80%, 56점 정도 받기가 논술 시험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관적으로 채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생각에 내가 채점 기준과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는 이 70점 정도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40점 받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는 이 6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 문제도 내가 안 다뤄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문제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6문제를 보면서 바로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될지가 한 5분 안에 윤곽이 이렇게 나와야 바로 이렇게 답안을 쓸 수 있는 거지,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면은 늦다는 거죠. 그러면 핵심도 안 잡힌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논술 시험의 특성상 속된 말로 좀 헛소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핵심적인 그 키워드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세법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은, 지금 기본 과정에서 3월에서 6월까지 해가지고 아마 14회차 될 겁니다. 14회차가 되는데, 이 14회차 동안에는 이제 세법 부분을 그전에는 조금 느슨하게 한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이 문제가 출제될 걸로 이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데 지금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점점점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14회 하는 동안 상당히 그 좀 타이트하게 해서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 좀 두꺼운 책 보셨습니까? 혹시 세법책? 세법 그 기본서가 좀 양이 좀 많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좀 구석구석 다 봐야 되겠더라는 거죠. 어떤 그 중요한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래서 14회차 때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종결이 되고 나면 이제 8회 집중반이 있는데, 요 때는 시험 직전까지 해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은 주요 논제 중심으로 이제 앞에서 14회차 동안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봤다면은 8회에 걸쳐 가지고 핵심적인 주제, 논제를 이제 암기를 하고, 또 그 수업 시간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그 모의고사 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나눠는 드리는데,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 나눠 드리면서 시험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안 보시더라고, 시험을. 그러니까 논술 이렇게 답안지를 드리고 써보시라면은 안 쓰고 그냥 책만 뒤적거리고 있으셔가지고 그냥 문제만 드렸는데, 그 문제를 보통 제가 드리는 양이 뭐 한 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80개 정도 되는데, 그 80개 정도를 완벽하게 암기하시고 가시면, 완벽하게라는 게 문제의 어떤 답안, 모범 답안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 논술 시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목차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 그 2차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모범 답안을 옆에 펼쳐놓고, 세무사 그 2차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걸 사가지고 모범 답안을 펼쳐놓고 그걸 그대로 옮겨 쓰시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쓰시면은
한 문제 쓰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2시간 걸린다고. 그걸 그대로 옮겨 쓰게 되면. 팔도 아프고 한 문제 쓰고 나면 쓰기 싫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그 책 저자, 모의고사집 책 저자가 원래 그 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인 걸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옮겨 놓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 저자 보고도 지보고 그 문제를 보고 답을 그대로 쓰라 해도 못 쓴단 말입니다. 그 많은 분량을. 근데 그거를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그대로 옮겨 쓰게 되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러면 하루 종일 해봐야 한 대여섯 문제밖에 못 쓴단 말이죠. 한 과목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목차 중심, 키워드 중심,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목차 중심, 목차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1번 대목차가 있고 소목차가 있고 뭐 또 중목차가 있고 소목차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적어도 요 정도는 써보셔야 됩니다. 쓰실 때 어떤 그 모의고사 예상 문제를 보고 쓰실 때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요 정도까지는 써보시되 요 밑에 이제 소목차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내용을 쓰실 때 여기를 쓰시면서 이걸 그대로 다 이렇게 원 교재에 있는 걸 갖다가 베껴 쓰시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에는 요 소목차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 한 2가지만 쓰는 겁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요 키워드 소목차 밑에 키워드 2가지를 썼으면 요 키워드 2가지를 보고 연상을 해보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되겠다. 그럼 키워드만 보고 내가 쓸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소목차 2번이 있으면 제목 정도는 쓰되 여기도 키워드 한 2가지 정도만 써가지고 이 소목차가 의미하는 바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일에 이제 어떤 그 교재에 모범 제가 나중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걸 덮어놓고 저보고 쓰라 하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쓴단 말이죠. 결국에. 그러면은 비슷하게라도 쓰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쓰는 건데 결국에 어떤 문제가 모범 답안이 한 3페이지나 4페이지가 나옵니다. 모범 답안이 양이 많아가지고 그럼 3페이지, 4페이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선생님들 그 연습장에 한 페이지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페이지도. 근데 이걸 이제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차곡차곡 모아두시라는 거죠. 연습장, 특히 이제 세법이나 재무관리 암기 쪽 회계하기야 물론 계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재무관리도 암기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세법도 또 대부분 다 암기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한 것을 차곡차곡 과목별로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직장을 다 다니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낮에 이거 뭐 오늘 뭐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국세기본법 주제를 좀 들고 다녀볼까 연습했던 걸 가지고 그럼 한 뭐 많아봐야 앞뒷면으로 쓰게 되면 한 10장 정도면은 아마 국세기본법 주요 논제가 10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앞뒤로 해서 요 목차만 정리했을 때 그러면 요거를 보고 오늘 뭐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전부 정리된 걸 보고 내가 연상해서 떠올릴 수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답을 충분히 써내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보면은 무조건 쓰기만 많이 쓰는데 무조건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연상을 하셔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비중을 보면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시험 공고문을 보시게 되면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그 세법에 보면은 괄호 안에 보면은 세무회계 포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포함. 근데 그 세무회계 포함이라는 거는 재작년부터 제가 그걸 혹시 어떤 그 예기치 못한 시험 문제가 등장할지 몰라서 요때 14회를 풀 때 기본 계산형 문제를 조금 풉니다.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 법인세나 부가세, 소득세 이쪽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 세법이라고는 하지만 세무회계적인 요소가 상당히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법인세가 뭐죠? 법인세, 납부할 산출세, 결정세 계산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납부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계산형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도 이제 14회 중에서도 계산형 문제를 몇 개씩 풉니다. 또 그걸 풀어야 이론이 숙지가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무작정 법인세 쪽에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 저 뒷부분에 가서 난이도가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작정 암기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뭐 소득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득처분이나 세무조정 같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경영지도사를 합격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컨설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인세 신고서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인세 신고서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건대 만일에 처음으로 그 세무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법인세법에 나오는 세무조정이나 소득처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서상의 서식에 맨 앞부분에 이제 그 세액결정 계산서라든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항목별 세무조정 항목별 세무조정 명세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기서는 제가 이 기본적인 세무조정사항 그 다음에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합니다. 요거는 이 정도 계산 사례는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지 만일에 갑작스럽게 출제가 되면 못한다는 거죠. 계산을 못한다. 그 다음에 요 소득처분이나 세무조정은 계산형 문제로도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법인세에서 세무조정의 의미라든가 소득처분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열거하고 설명하는 이런 문제도 그 주관식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것도 뭐 예전에 그 경영지도사 시험이 한 과목, 2차 시험이 한 과목이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세 과목이었을 때도 그렇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항상 법인세에서 1순위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1순위로 저게 들어갔기 때문에 만일에 좀 난이도가 높이 나온다면 저쪽에서 계산형 문제로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 14회 동안 계산형 문제를 연습을 할 거고 그 계산형 문제를 요때 연습을 하시면 요 8회 때는 암기하는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요때 계산형 문제 연습한 거를 몇 가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최소한 아직 뭐 출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이제 분량만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요 8회 때 축적하신 논제 그 다음에 요때 계산한 거 요것만 가지고 그 최종적으로는 공부하실 양을 상당히 압축해가지고 그것만 막판에는 하셔야 됩니다. 요 물론 8회 요게 끝나고 나서 바로 시험이 아니고 조금 인터벌이 있을 겁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하신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시험 막판에 가서도 이렇게 그 기본 교재 두꺼운 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들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막판에 가서 그런 책을 들고 다니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느 정도 그 14회차 공부를 할 때 거기서 엑기스나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8회 때 정리가 돼 이제 8회차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집약해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암기만 하셔야 됩니다. 막판에 가서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 쓰기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연습을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계속 요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다가 뭐 이제 막판에 한 2, 3개월 앞두고는 시간이 되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보고 본인이 어떻게 얼마나 쓸 수 있는가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뭐 많은 연습은 필요 없습니다.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연습을 과목별로 한 2, 3회 정도 연습을 하시고 평소에는 이렇게 목차나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법 쪽이 이제 밑에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 장수로 보면은 그 맨 뒷장을 가보시죠. 뒷부분에서 3장이 이제 세법 기출 문제인데 이제 맨 뒷장에 세 번째 찾으셨습니까?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서 그렇죠. 2010년도. 자, 2010년도에 보시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그 3번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늘 등장하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도 보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자, 이때도 상속세 나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 독촉재고, 담보제공의 종류평가, 그 다음에 제공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징수법이 지금 2010년도 5번 징수유예의 사유화 효과, 그 다음에 또 밑에 5번 독촉과 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2차 시험에서 국세징수법이 등장하는 데는 경영지도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그 세무회계 쪽에 약술 시험이 등장하긴 하지만 징수법이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국세징수법이 이제 항상 2차 시험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도 당연히 나왔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저기 보면 국세기본법도 그렇고 징수법도 그렇고 통상 뭐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두 개, 징수법하고 그 다음에 기본법하고 요 두 가지 시점은 거의 완벽하게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이나 징수법은 분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법, 징수법과 관련된 10점짜리 문제는 거의 뭐 채점자의 주관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뭐 9점 이상 10점 이렇게 받도록 목차라 또는 키워드가 빠지는 게 없이 기록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양이 이제 분량이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증여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의 분량에 비추어서 상속세, 증여세를 본다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 기본법, 징수법,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무조건 나올 주제가 여기도 뻔합니다. 상증도. 그러니까 스킵만 안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을 제낀다거나 어떤 특정 주제를 제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증과 관련해 가지고 요 내용들은 이 세 세목들은 필수적으로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주제 요거는 뭐 공부 이때 하실 때 기본 과정에서 하실 때에도 딱 보시면 금방 캐치가 될 겁니다. 요 부분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는요. 이건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분량이 많고,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추려지는 게 14회차 이 기본 과정을 공부를 할 때 법인세도 조금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논술형 시험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맨 앞부분이나 맨 뒷부분은 이론적인 부분이 있지만 법인세법 중간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세무회계 과정들이거든요. 세무회계 과정이니까 앞부분 뒷부분에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물론 저도 이제 그 기본 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제 예상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실 때 책에다 체크를 하시든지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기본 교재를 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요 정도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해서 법인세 앞부분 뒷부분 정리하시면 이 부분도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앞부분 뒷부분 아니거든요. 중간이지만 또 그 외에 전통적으로 그 중간 부분에서도 이론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법인세 부분도 상당히 그 압축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부가세는 좀 다르다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이게 그 개별적으로 쪼개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는 이게 처음 계산 과정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쭉 이렇게 흐름이 있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쭉쭉쭉 쪼개진단 말이죠. 영세율 면세 설명했다가 과세거래 설명했다가 그렇죠? 매입세액 설명했다가 매출세 이게 막 쪼개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도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거의 맥락이 좀 비슷한 편인데 요렇게 두 가지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 부가가치세가 생각보다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세법에 있어 가지고는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뻔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뻔합니다. 세법은. 다만 이제 예기치 못하게 세무회계 문제가 법인세나 뭐 부가세나 소득세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낭패겠지만 그래서 그 웬만하면 세법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스킵하실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냥 넘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저 뒤에 마지막 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마지막 장을 가보시게 되면 마지막 페이지 세법에 보시면 2014년도 돼 있는 거 있죠? 2014년도를 보시면 1번이 찾으셨습니까? 네. 예. 거기에 보면 의제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이 의제배당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시험으로 봤을 땐 우리가 시험 목적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명의신탁 증여의제 말씀드렸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의나 요건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이 이렇게 30점짜리가 지금 이렇게 의, 유형, 뭐 계산 방법, 그다음 의, 요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이제 수험생들이 너무 이제 답안을 30점짜리로 던져놓게 되면 답안을 개발세발 쓰는 거죠. 채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쪼개놓은 겁니다. 10점짜리로. 그래서 부분별 채점을 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여기 30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상증법에서 나오더라도 통상적으로 10점짜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30점짜리가 출제가 되면 법인세 아니면 전통적으로 국세기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나 여기에서 30점짜리로 나올 거로 예측을 했단 말이죠.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상증에서 30점짜리가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법인세 그다음에 기본법 여기에서 30점짜리가 나올 거니까 나머지는 좀 비중을 조금 낮추어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상증에서 30점짜리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시험 공부를 하든지 간에 수험생이 출제 문제를 출제 어떤 경향이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가 출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가 출제 안 한다입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는 건 안 나올 거야 이러면서 그런 식의 건방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오면은 낭패란 말입니다. 심지어 그 출제위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주관식 그 논제 시험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출제한 주제는 다음 해에는 출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전년도에 뭐 출제했다, 어떤 특정 주제를 출제했으면 다음에는 출제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이렇게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뉴스 보면 그죠? 사고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쪽 분야도 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출제한 걸 갖다가 출제한 주제를 분명히 수험생들이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제낀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골탕 먹이는 차원에서 다시 출제하는 거예요. 비슷한 주제를. 유형 형태만 달리 해가지고. 그러면 뭐 제가 예전에 시험 볼 때도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저는 이제 새가슴이라서 그렇게 전년도 출제된 걸 갖다가 완전히 배제하고 공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배제하고 공부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출제가 됐으면 단지 비중은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출제위원이 정상인 사람이 올 거니까. 근데 비중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완전히 그걸 배제시키면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압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80개에서 많아봐야 100개 안쪽입니다. 100개 안쪽인데 그걸 키워드로 정리를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정리를 한다면 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한다면 그렇게 한 100페이지면 종이로 A4 용지 정도라면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50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 뭐 암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작정 암기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무작정 암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못 외우죠. 그걸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법인세나 부가세나 소득세는 계산형 문제의 연습이 일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계산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계산 문제가 실제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도 그 계산형 문제가 떠올라서 그 계산 사례를 답안에 조금 쓸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형 문제를 통해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는 아셔야 되고 요거는 진짜 그냥 무작정 암기입니다. 무작정 암기인데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그 본 수업 시간에 요거는 상당히 뭐 암기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요것도 그 암기를 하시는 것도 저거 키워드 중심으로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그 목차에 이제 뭐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는 거 들어보셨죠? 앞머리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뭐 필요한 것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외우시면 뭐 크게 세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세법 때문에 그 여기 이제 재작년에 많이 합격했을 때도 그렇고 작년에 조금 덜 합격했는데 아까 이제 그 직원이 말씀드렸던 그 인원은 순수하게 이제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고 그 이제 합격하신 분들 중에 그 이전에 이제 수업은 들으시고 그 당해 연도는 떨어지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수업 순수하게 들으신 분들 중에는 좀 인원이 재무관리가 전체적으로 합격자 수가 적다 보니까 여기도 적었는데 그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는 합격하신 분들 그 이전에 여기서 공부하고 작년에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신 그런 분들은 합격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게 그 2차 시험이라는 게 학원을 많이 다닌다 해서 그 학원을 해마다 다닌다 해서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과목을 공부를 하는 데가 어떤 방향성만 잡고 나면 만일에 뭐 올해 다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만일에 합격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잡히면
그 다음 해에 이제 자기 혼자서 어느 정도 잡으시고 또 그걸 해보시다가 부족하시다면은 이제 뭐 시험 임박해서 하는 그 압축 과정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요때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세법에 있어 가지고 궁금하신 건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지금 뭐 뒤에 잠깐 그 기출문제 보니까 뭐 그렇게 안 어렵겠죠. 웬만하면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답안을 이제 약간 그 2차 시험을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행간에 한 26줄 이렇게 된다면 이 26줄을 여기다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 여기다 빽빽하게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목 쓰죠. 제목 몇 자 쓰면은 여기 다 비우는 거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목차, 소목차, 중목차, 그 다음에 소목차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용 다 썼으면 한 서너 줄 썼으면 한 칸 또 띄우는 거예요. 또 밑에 또 몇 줄 쓰고 또 띄우고 그럼 실제로 이 26페이지 중에 26행 중에서 답을 쓰는 거는 20행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크게 쓰면 몇 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글자를 크게 쓰는 편인데 글자를 너무 이게 땅에 붙여가지고 지뢰처럼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채점하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채점에 별로 좋은 영향도 안 주고 글자는 웬만하면 이렇게 칸을 다 채워가지고 쓰다 보면 이 나중에 그 만일에 모의고사 연습을 해보실 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목차 쓰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예?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앞에 다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글자 쓸 거는 몇 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채점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까? 안 읽어본단 말이죠. 그 목차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 목차 밑에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채점이 되는 거고 키워드 없이 그냥 잔뜩 헛소리만 해놨다 그럼 채점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 있어서는 아마 그 선생님들이 이제 특별히 올해 출제되는 문제가 그 지나치게 변칙적이지만 않는다면 뭐 점수 80점 이상 받는 거는 뭐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일에 혹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 세무와 관련해서 공부를 기왕에 하셨거나 아니면 유사한 일을 하고 계신다 해서 세법 뭐 나는 웬만큼 아는데 실제로 웬만큼 실무적으로 아는 거하고 답을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 세무사들 중에 경영지도사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작년에 떨어진 사람들 많아요. 세무사들 중에. 그것도 세법 과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실무적으로 아는 거하고 답안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떨어졌느냐. 내가 세법 좀 아는데 시건방을 떨면 떨어집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그래서 뭐 전에 이게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세무사님들 중에 뭐 나중에 세무사님인 줄 알았지만 떨어진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수업할 때는 세무사님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떨어진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저게 하여튼 뭐 2차 시험 특히 논술 시험에서는 뭐 본인이 나는 회계학이나 재무관리 옛날에 좀 한가닥 했어 세법도 좀 알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제 시험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선생님들이 볼 때 시험이 우습게 보이면은 시험 보는 분을 우습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이제 시험이 우습게 본다는 거는 채점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거 아주 우습게 이거 답도 아닌 거 이거 뭘 알고 쓴 거야 모르고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버리게 되면 그냥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는 하시되 좀 약간 겸손한 자세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내가 설사 예전에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겸손하게 접근을 하시고 처음부터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금방 합격하시는데 보통 떨어지시는 분들은 보면 내가 좀 아는 사람이야. 내가 이쪽에 대해서 원래 좀 학교 다닐 때도 좀 내가 뭐 회계사 공부도 하고 이래도 했는데 뭐 재무관리 별거 아니야. 어설프게 아는 분들이 주로 다 떨어집니다. 어설프게 아는 거를 착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다 아는 거로. 그래서 어설프게 혹시 또 아시는 분 있다 하더라도 어설프게 아시는 거는 다 버려버리고 새로 그냥 내가 아예 무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시고 아예 모르시는 분도 세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법에 대해서.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뭐 14회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는 거죠. 근데 뭐 또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한 번, 두 번 빠진단 말이죠. 또 계절적으로 이게 3월, 5월, 3월부터 6월까지가 상당히 그 봄도 오고 여름, 초여름이고 그러니까 그 놀기 좋은 계절이고 또 주변에서 결혼도 많이 하죠. 모르십니까? 그 결혼 많이 하던데 결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요일날 빠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가끔씩. 빠지시면서 항상 위안을 삼죠. 아, 나중에 뭐 평일날 동영상 보지 뭐. 안 빠집니다. 절대. 절대 안 빠진단 말이죠. 동영상. 그 동영상 그거를 뭐 제공하는 게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이 많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일요일날 내가 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안 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동영상 보지. 동영상 안 보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또 왔다가 그러니까 14번을 안 빠지고 오기가 힘들거든요. 안 빠지고 오기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빠지는 게 제일 좋고, 일단 빠지시더라도 뭐 동영상을 반드시, 뭐 일요일 저녁이라도, 평일날은 절대 못 봅니다. 제가, 그거는 제 경험이 아니라, 오신 분들 이야기가 절대 안 빠지더라는 거죠. 안 빠지니까 웬만하면 빠지시지 말고, 빠지시더라도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 저녁이든 뭐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촬영했으면은 그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날 수업 오시고 나서 그 전주 동영상은 토요일, 일요일날 꼭 확인하셔가지고 끝내셔야 된다고요. 끝내셔야 안 밀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초반에 뭐 항상 그 작심삼일 아닙니까? 한 3회까지는 잘 오십니다. 근데 한 중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계절적으로 이제 4월 달 막 꽃피고 이렇게 좋은 때죠. 그러니까 잘 안 오신다고 등산도 갔다 오시고 뭐 그래가지고 4월, 5월 때는 안 오시는데 이게 시험이 경영지도사 시험을 주변에서 아시는 분들은 옛날 걸 자꾸 생각해서 엄청 느슨하고 만만한 시험으로 보거든요. 주변에 아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몇십 년 전에는 상당히 느슨한 시험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근데 이것도 지금 시험이 올해가 몇 회죠? 29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경영지도사도. 이게 22회 이전까지는 상당히 수월했었습니다. 한 7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험이 세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2007년부터 2차 시험이. 그러니까 2006년까지는 재무관리라 해가지고 한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시험을 본 게 2007년도에 세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 시험을 봤거든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요때는 또 주관 그 기관이 한국경영기술지도사에서 주관을 했었고 2008년부터 시험이 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주관 부서가. 그러니까 이게 과목이 이렇게 되면서 이거 주관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이 주관 부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산업인력공단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2007년, 8년 이 이후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예전에 뭐 경영지도사 공부하신다면 주변 사람들이 뭐 그거 해서 뭐하게 예전에는 그냥 그저 주던 자격증인데 뭐 이러는데 그럼 그저 주면은 네가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은 안 된단 말이죠. 2006년 이전에는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어떤 뭐 연락을 받고 뭐 이렇게 관련 일을 잠깐 했었는데 뭐 좀 뭐 해달라 해가지고 제안서 만들고 했었는 게 있었는데 경영기술지도사에서 어떤 그 활동을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끔 뭐 요즘 입법 로비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더라고요. 열심히 뭐 저는 양쪽에 다 걸쳐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야도 있고 또 이제 각 그 자격단체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임원들이 그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자격사들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따서 뭐 하게 이런 거는 그거는 따고 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보통 세무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새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무사도 따서 뭐 하게.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경제 규모는 정체돼 있고 새로운 자영업자는 안 생기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공인회계사는 감사보수도 자꾸 떨어져가 현실적으로 다 어려운데 그럼 변호사도 그럼 따서 뭐 하게. 이야기는 따고 나서 해야 되는데 꼭 따지 못한 사람들이 따서 뭐 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주변에서 자격증도 나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딸 필요 없어. 안 따도 돼. 또는 뭐 따서 뭐 하게. 요새 다 어려운데. 니 있어? 이렇게 물으면 니는 없어요. 너 이런 자격 있냐고 그러면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의욕이 확 꺾여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혹시 있으면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는 좀 멀리 하시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공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옆에 자꾸 그런 바람을 넣으면 정말 그렇지 이거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멀리 하셨다가 합격하고 나서 그냥 네가 뭐 하지 했던 거 그냥 따기는 땄는데 일단 뭐 할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할지는. 우리나라에 나온 자격 가지고 경영지도사보다 조금 못한 자격들도 그거 가지고 뭐 자기 주업으로 해서 사는 사람 많고 제 주변에도 뭐 이게 이제 관련 그 자격이 또 다른 자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지도사하고 이렇게 또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래서 그런 자격도 기회가 되시면 뭐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재작년에 뭐 땄던 어떤 자격이 있는데 뭐든지 그 시험이 생긴 초기에 따셔야 됩니다. 뭐든지. 제가 나중에 뭐 수업 시간 중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경영지도사 말고 또 자격이 생긴 지가 우리나라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자격이 또 있습니다. 이거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자격하고 이 자격하고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지금 제 주변에서 그 자격 그 모임에 제가 이제 나가는데 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뭐 이거 이제 경영지도사하고 또 나중에 어떤 그 공인중개사 자격하고 같이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또 창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이런 이야기는 주변에 절대 현혹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자격증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자격증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아무 지장 없다?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영지도사 시험을 합격을 하시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자격증에도 조금 눈 돌려가지고 경영지도사 시험과 플러스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훨씬 그 소득도 그렇고 위치도 나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 주변에도 권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만 갖고 있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격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쪽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있으면 훨씬 좋을 거라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수업 시간 수업 이제 진행될 때 쉬는 시간이나 틈날 때 제 주변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거리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세법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또 이제 다음 설명을 드릴 이제 재무관리하고 회계학은 원세무사님이 설명을 드리실 건데. 네. 여기 학원에서 쓰는 세법 책은 어떤 걸 합니까? 책은 저하고 공저로 쓴 그 책이 있습니다. 5명이 쓰신 건데 그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책인데 그게 3일 인포마인에서 나온 책인데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나온 지는. 그걸 가지고 왔는데 책이 좀 두껍습니다. 두껍기는 두꺼운데 선생님들이 기왕에 아시는 그 다른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대비용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종이가 두꺼워 가지고 책은 두께는 비슷한데 양은 적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도 그 세무사 회계사용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계산형 문제도. 그리고 숫자도 적습니다. 문제 숫자도.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계산형 문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그런 그 책을 가지고 들고 오시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그 책에서는 우리 시험 목적하고 비추어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까지. 왜 그 책은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공저란 책은 양이 분량이 작으냐? 그 책은 1차 객관식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왕에 나와 있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서 그 세법 개론책은 1차 객관식 세무사 회계사 1차 객관식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식은. 근데 주관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으로 하는 겁니다. 신뢰가 좀 안 가실려나? 아니, 간추린 핵심 세법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개정판이 2015 개정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28일이지 않습니까? 28일이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이제 교정까지 이제 올해 개정 다 반영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그 정도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공부를 하시는데 내가 세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겠다 해서 기왕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세법 개론책을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보시게 되면 아마
그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를 서점에 가서 비교해 보시면은 양이 글자도 엄청 작은 데다가 종이도 얇은 데다가 페이지 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시험 목적하고는 딱 안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 없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올해 복잡하게 좀 바뀌었는데 뭐 전통시장 사용분 그 대중교통 이용분 그런 거 우리 시험 목적에 봤을 때 그 비율 암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비율 암기할 필요도 없고 계산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코치들하고는 조금 넣긴 넣었지만은 그런 것들은 그냥 간략하게 많은 거 하는 거지 그 사실상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뭐 이런 것도 한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큰 흐름만. 2차 시험 논술, 세법 논술이라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어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책을 막 이것저것 여러 권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뭐 회계학이나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뭐 여기서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회계학 재무관리도 그렇지만은 딱 하나 정해지면 그 책만 집중적으로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꾸 그 수험서를 이것저것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혼란스럽기만 하고 그 작년에도 여기 이제 합격자 수가 적었댔는데 작년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제가 일부 보니까 뭐 그 세무사 모의고사 책도 보고 뭐 세법 개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임박해서는 압축된 그 분량만 그냥 모든 걸 걸어야지 이것저것 많이 보시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출제위원회에서 평가위원 수가 어느 정도 과목당 채점 나오는 거 보면은 세 사람이 하는 거 같아요. 과목당. 세 사람이 출제하고 세 분이 한 시험지를 예. 한 시험지 세 사람이 채점해서 점수를 그걸 평균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뭐 출제 뭐 위원이 몇 명이 들어가냐 뭐 그거는 뭐 저는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봐가지고 출제나 평가나 뭐 제가 답만 성의껏 쓰면 되지.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시험이든지 그렇지만 주관식 시험에서 분량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최근에 본 시험도 그 2차 시험이 논술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합격은 하셨지만은 답안지 분량을 거의 그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답안지가 한 권이거든요. 한 권. 아마 그때 제가 15페이지짜리인가 16페이지짜리 받았는데 그거를 2권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2권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10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논술은 한 페이지가 10점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2차 시험에서 10장 안 넘기거든요. 8장. 8장에서 한 9장. 그래서 제가 같은 시험장에서 그분을 보고 뭘 저렇게 쓸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뒤로 다 썼어? 앞뒤로 그러니까 아니 앞뒤로 장수가 아니라 페이지 수로 16페이지. 그러니까 앞뒤로 장수는 앞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앞에 돈 쓰는 데 있고 넘겨서 쓰고 그러니까 장수로 8장 되겠죠. 그러면 16페이지면 8장. 그러니까 2권을 쓰시는 분은 그분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16페이지 다 쓰고 또 이쪽에 한 8페이지 쓰고 한 24페이지를 썼다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저는 그때 그분하고 같이 합격할 때 8페이지인가 썼거든요. 3분의 1만 써도 돼요. 네, 필요한 말만 쓰시면 돼요. 필요한 말만. 쓸데없는 소리는 중원, 부원에가 쓸 필요 없고요. 또 다른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나중에 저 모의고사 문제 주실 때 네. 답안까지 같이 주시나요? 그 답안까지 같이 드려야죠. 네. 근데 같이 드려도 잘 안 하시더라고. 하여튼 어찌됐든 8번 할 때는 그 드리는 거 문제하고 답하고 같이 다 외우시는 게 암기하시는 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없으시면 그 재무관리하고 이제 회계학 그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